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4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2명, 반대한 후보 2명이 맞붙는 만큼 경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이어갈지, 투표율과 또 2위는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41일 앞두고 각 당 경선 주자들의 전략과 판세, 남은 변수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주소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은 어떻게 이번 국민의힘 경선 4강 후보를 잘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강전의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네. 이렇게 네 사람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입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제가 방송에서는 그 B조 죽음의 조 토론을 보면서 네.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나경원 의원과의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제 딱 안철수 의원이라고 결론 난 것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 이게 없이 국민 여론으로만 100%를 했기 때문에 중도 분들의 그 생각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중도층 경쟁력이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네. 정치적 반사 이익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말씀. 장윤미 변호사도 한 방송에서 네. 예측을 하셨는데 나경원 후보 쪽에 조금 무게를 두시기도 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심에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나경원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국민의힘의 사정이 또 밝으신 분들께 여쭤봐도 비슷한 이제 예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발표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예상에 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더니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안착한 건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였는데, 이 선거인단 분들이 정서적 투표라기보다는 이 전략적 투표를 조금 하신 경향성을 이번에 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제 네. 결선에 올라가면 5대5로 당원 비율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인단은 아니고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입니다. 최 교수님, 네. 왜 나경원 후보는 못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못 맞췄어요. 저도 이제 왜 나경원 의원이 될 줄 알았냐면은 워낙 이제 이 확실하게 선명성을 보였거든요.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서의 선명성. 이번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다. 반헌법 세력과 반자유 세력과의 투쟁이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예. 그랬거든요. 제2의 6.25 전쟁 얘기까지 하고. 드럼통까지 등장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이번 어떤 탄핵 정국, 계엄 정국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느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좋게 말하면 선명성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전 그래서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한 거에 대한 경계가 발동한 겁니다. 그 진영 내에서 일관되게 했으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체제 전쟁이다 제2의 6.25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은 건 아닌지 그렇게 이제 사후적 분석입니다. 네. 최소민 의원께서는 이철우 후보를 또 강조를 하신 바가 있어요. 이철우 후보가 지지층을 좀 가져가면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는 이유가 됐을 수 있을까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봐요. 일부 요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4강 구도에 올라가신 분들이 25씩 나눠 가진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35로 가져간 분이 있을 수 있고 25가 있고 한 자릿수로 마지막에 안착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4강이라고 해서 꼭 100의 총합을 4분의 1 하라는 그 법칙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 의원 같은 경우가 3강 구도에 마지막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과 매우 피말리는 접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승부를 갈랐던 요인들은 매우 디테일한 사연들이겠죠. 말씀하시자면은 이철우 경북지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토론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선명성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분산이 있을 수 있겠고 예.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에게 저는 악재가 이거라고 봐요. 윤 어게인 신당설이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기류가 좀 변화했던 걸로 봐요. 그게 아마 그 이제 흐름에서 변곡점이 아니었을까. 그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체제 전쟁이라든가 드럼통 캠페인 같은 것들이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 게 윤 어게인 신당설과 맞물리면서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일종의 약간 전략적 투표 형태를 응답 형태를 보였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캐릭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에 3번이나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대선형 주자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특히나 이게 여론조사만을 대상으로 역선택 조항이 있긴 하지만 방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3번 출마했던 대선형 후보라는 그 개인적 이미지도 약간 대중성 측면에서 마지막에 좀 그 수혜를 입었을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도 중첩돼서 나경원 의원의 이제 탈락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선 본선에까지도 진출을 했던 안철수 후보의 저력이 발휘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코너가 매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미 2강이 이제 결정이 된 시점입니다. 그렇죠. 자, 화요일 날 발표를 할 결정이 때. 되죠. 자, 그래서 네 분께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2명을 먼저 예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예측이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장유미 변호사부터요. 2강에 들어갈 후보 네. 말씀 주시는 거죠. 저는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2강전을 그러니까 결승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보수표의 표심을 많이 갖고 오고 상당히 주목도를 끌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제가 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좀 앞서는 모습을 홍 후보가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찬탄 반탄으로 나뉘었을 때 지금 2대2 구도로 갈렸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 4강에는 안착을 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를 뛰어넘을 거라는 그런 건 뭐 지표상으로나 좀 확인된 바가 좀 거나 적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1대1 구도에는 홍준표, 한동훈 이 두 후보를 생각해 봅니다. 네, 홍준표, 한동훈을 해서 강세리 대변인요. 저는 이제 당직을 갖고 있어갖고는 자, 다들 당직 갖고 계신 분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이니까요. 대변인단은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하셔서 다른 분들 말씀 듣고 그렇지. 저 마지막에 그냥 의견만 조금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황을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최 교수님께서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저도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말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반대 찬성이 2명씩이잖아요. 결국 이제 1대1 한 명씩 올라갈 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거 당원 이제 50% 여론조사 50%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물론 탄핵 반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정당이거든요. 정당은 대선을 의식합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저는 완전히 탄핵 반대 쪽으로 몰아주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 명씩 갈 것 같은데 한동훈 이 후보가 어쨌든 이번 탄핵 정부에서는 상당히 계속 일관되게 선명성을 보였어요. 계엄
나오자마자 12월 3일 날 당장 국회 본회의장에 달려갔고 탄핵 반대를 일관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더 득표력이 된다. 탄핵 이 찬성 쪽에서 안철수 후보에 예. 비해서 물론 안철수 후보도 탄핵 일관되게 찬성했죠. 찬성하고 한동훈 후보도 찬성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준 인상이 대단히 강인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 그리고 또 홍준표, 김문수 두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장 선명하다고 볼 수 있죠.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점이 아까 나경원 의원처럼 말이죠. 그 점이 오히려 2강에 드는 데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탄핵에 반대했습니다만 요즘 와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도 두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이 2강에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두 분 예측을 해주신 두 분은 강진의 대변을 제외하고는 결선 대진표를 한동훈 대 홍준표 대 한동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소영 평론가는요? 저도 한동훈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당심 50, 여론조사 50, 역선택 반지종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보여줬던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의 저력, 당신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저력을 한번 보여준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올라오면서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탄핵의 반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중도의 바다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당원들이 아마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조사가 RDD 방식 무선 전환 그러니까 자동답 전환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응답했을 것으로 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봐서는 최종 파이널 컷에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 명분을 갖고 올라갈 것 같아요. 당원 50%인데도요. 예, 올라갈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당심에서의 또 그 가장 중요한 기류를 홍 후보와 김 후보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사실 엇비슷하고 추세상으로 보면은 홍 후보가 약간 지금 치고 나간 추세는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최종 파이널 컷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출마설 때문에. 그런데 김 후보는 여기에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고 홍 후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 후보도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전략을 주냐면은 지지층과 여론층에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마지막 최후 경선까지도 한 다음에 범여의 빅텐트를 이뤄가지고 승부를 겨뤄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주는데 두 후보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주류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 열린 후보 그다음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후보와 한번 힘을 실어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게 최종이라 그러면은 홍 후보에 갈 가능성이 높지만 다시 한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설이 꿈틀거린다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파이널 컷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김문수, 한동훈. 네. 자, 강전의 대변인 네. 드디어 순간이 다가왔네요. 네. 네, 뭐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저는 이번에 나경원이 아니라 안철수가 올라왔다라는 것이 좀 당원들의 투표라든지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두 군데에 있어서 모두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었던 그 선명성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그 선명성이 약간은 희석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명 3대 1로 이렇게 피해자로서 대응하는 것과 2대 2로서 대응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뭐 1대1 그 지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분이 붙지는 않게 되었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해 왔어요. 네.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국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미지들이 오히려 한동훈을 생각했었던 분들이 안철수에게 그런 모습들을 또 보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 있어서는 그 전에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번 토론 과정에 있어서 좀 본인이 그동안은 준비했었던 부분들 AI 전문가 그리고 뭐 의료개혁에 있어서의 적임자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또 모른다.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는군요. 안철수는 올라가든 혹은 한동훈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 교수님, 네. 일단 나경원 후보는 낙마를 했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도 분명히 당원 중에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도 있을 텐데 이들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일단 외관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나경원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가장 철저하게 끝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꼭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커요. 홍준표 후보보다 나눠 갔겠죠. 홍준표나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나눠서 분산될 텐데 네.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또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의원이죠. 이제 후보가 아니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특정 주자를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언이라든지 또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신의 메시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과연 나경원 의원이 누굴 지지하는구나가 알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직접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구도는 아무래도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나눠 가질 것이다. 근데 홍준표보다는 조금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나경원 후보의 표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선은 홍준표 후보로 예상하셨지만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들은 김문수 쪽으로 갈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죠. 후보도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고 뭐 지금 당시 뭐 이분들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 여론조사에서 잡혔던 분들인데 그대로 저는 간다 이렇게 동일 선상에서 이동하기는 좀 어렵다고. 뭐 이게 당권 선거면은요. 합종연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건 네. 대선 후보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아니고 파이널 컷 2인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는 이동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4강 후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두 분이 겨루는 이제 그 구도가 확정됐을 때 아마 합종 연행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당권은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 선거지만 대권은 사실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선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당장 이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마구 바로 흩어지면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파이널 컷에 간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저는 비로소 이동할 거라고 보고 지금 4강 구도에서는 그렇게 합종연행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4강에서는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설에서 나는 정확히 어떤 것이냐. 아마 1대1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좀 거론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여기에서 어떤 약간의 마음의 심정의 어떤 지지 여부를 두고 있다가 결국 최종 결승 구도가 확립된 다음에 네. 그런 분들의 아마 표심 이동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종연행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결선 진출 후보 중에는 강전의 대변인이 네. 안철수 후보를 살짝 거론하긴 했지만 안 후보가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표를 안 후보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장윤 변호사. 그런데 지금 1대1 토론 상대를 결정하는 오늘 미디어 대회에도 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목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지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은 안 후보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 후보를 경쟁자로 생각 안 한다는 인식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약체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최소한 조금 좀 세다 내지는 지지율에서 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선행 주자를 어떻게든 압도해야 그리고 토론회라는 게 사실상 그 압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냥 원래 우위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면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약체랑 토론회를 벌려서 압도를 해봤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도 본인이 넘어야 되는 그런 주자를 고민했을 걸로 보여서 안철수 후보를
그런 맥락에서 지목한 다른 경쟁 주자들이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AI나 의료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마 4위일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후보와 하기보다는 특히 한동훈 후보와의 각을 세우는 것이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는 점, 그 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는 모습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토론 상대로 지금 1대1을 1시간 반씩 하는 거거든요.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네. 두 번 지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고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하나도 안 껴 있고 한동훈은 두 번 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자체만 볼 때, 대진표만 볼 때 말이죠. 예.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대진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 관련되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요 이야기하고 바로 이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와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두는 후보, 또 열어두지 않는 후보, 김문수 후보는 지금 좀 열어두는 상황인 거죠. 어느 후보가 경선에서 더 유리할까요? 향후에 단일화를 열어놓는 경우, 열어놓지 않는 경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대개 이 선거의 성격에 따라 다르죠. 경선, 그 당권 전당대회 때라 하고 또 총선거하고 다 다르긴 달라요. 선거의 형태라든지 성격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단일화 쪽에 문을 열어놓는 후보들이 약체로 인식돼 왔다고요, 항상. 그 단일화를 당하는 후보들이 되게 약했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상당히 어찌 이른바 범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단일화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예. 근데 이 선거에서 볼 때 유권자들은 본능적으로 단일화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표를 안 주려고 그래요. 물론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덕수 후보하고 같이 단일화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는다. 이재명 후보라고 너무 단정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뭐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니까 민주당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를 아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강자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유권자들 이미지상에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는 게 김문수 후보에게 이강에 되는데 큰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지금 보수층에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자, 최선 평론가, 한덕수 권한 대행을 지지하는 또는 지지할 의사가 있는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 중에서 지지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누구를 밀어주려고 할까요? 그건 당연히 김문수죠. 왜냐하면 그거는 간단한 논리인 게 사실 단일화는요 약자의 언어입니다. 단일화가 강자의 언어가 아니죠. 강자는 단일화 없이 본인의 자신의 상징자본과 이름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단일화 한다는 거는 상황이 어렵고 또 본인이 그걸 수용하겠다라는 일종의 포용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후발주자의 약자의 언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 반색하는 거는 사실 그거죠. 본인의 뭐 지지가 떨어져서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게 널린 포용성과 헌신성을 보여주어야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보수진영의 기대감에 충족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본인이 뭐 경쟁이 약하다 이게 아니라 난 단 한 번에 더 마지막 최종전 한 번 더 치르더라도 보수진영이 요구한다면은 나는 이걸 받아들일 용의가 돼 있다는 거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그럴 수는 없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가서 정식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게 그게 오히려 정당 선거상의 생리상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인 사람 쪽으로 만일 여론조사 전화가 오거나 당원 투표에 선거인단에 들어갈 경우에는 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수치라는 게 그런 캠페인으로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하게 이동할 것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가서 그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선거 약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는 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수혜를 보는 것만은 분명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수혜의 폭이 될는지는 조금 저도 예상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은 최 평론가의 분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말씀하신 건데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좀 유리 쪽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이강에 드는 것도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가 계속 이제 더 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구여권이죠. 구보수 전체로 볼 때 국민의힘의 이 경선을 자꾸 김을 빼는 거라고요. 지금 4강, 2강 얘기 나오면 어떻게든 국민의힘은 지금 흥행을 좀 하려고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 아닙니까 지금. 근데 자꾸 한덕수 대행의 이 단일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통상 얘기 나오면서 네. 이 지금 네 후보로 볼 때는 아주 김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당 경선에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너지라면서 볼 때 당장은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이른바 범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그리고 사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헌재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청 인용된 것도 그렇고 그 전에 또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그것도 위헌으로 결정났잖아요. 예. 그런 상황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상당히 지금 70% 80%까지 출마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구 여권 전체로 볼 때 시너지를 내는데 그렇게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자꾸 단일화 얘기하는 게 본인의 득표에도 그렇고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면서부터 살짝 제가 이제 최수영 평론가 약간 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차별을 하셨습니다. 자, 강정희 대변인 이제 네. 국민의힘 대변이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여론은 네. 정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할 것이라고 대체로 보는 인식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인식입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만약에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란 동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좀 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역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인데 내일 저녁 9시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요일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2+2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다면 그러면 지금 이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 통상 전문가로서 본인이 이 고난을 헤쳐나가겠다라고 어떤 명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지금 뭐 추대위원회 얘기들도 나오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분들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게끔 저는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본인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사퇴 시한도 며칠 남지 않는 것이고 5월 3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번 주 안에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임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문호 선생님 그렇게 지금 또 요 한 며칠 사이에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숨죽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더라도 별 경쟁 상대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에 있어서는 민주당 주자와는 저는 대단한 이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야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건 이건 정도가 아니에요. 짚어주신 대로 국민의힘 경선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국면이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고 채비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공당에 본인의 지지를 해주시는 당원과 일반 시민들이 있는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좋아할지 아닐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 중인데 완전히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이런 경선 참여자는 저는 못 봤던 것 같고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지금 대한민국엔 도움이 되는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대체제로 역할을 맡으신 네. 분이에요. 대선 관리도 있고 그런데 정상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그 맥락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먼저 꺼낸달지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건 협상력을 상당히 낮추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 지점에서 저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수병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지도부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흥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능성은 또 열어두고 있고 심지어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까지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능성 다 일단은 대선 직전까지는 다 열어놓겠다. 이런 심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이길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를 맞았을 때 이길 수 있다면 뭐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지금 동원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상상 가능한 그다음에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들 총동원해야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지금이야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주목받고 있고 원톱으로서 지금 뭐 에펠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실제 막상 본선에 들어가서요. 보수대 진영의 1대1 구도가 되면은 결국 51대 49입니다. 근데 그 51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을 여권이 지금 마지막 남은 기회는 총동원형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색깔까지 좀 다른 일종의 중도 진보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 예. 해야죠. 다만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이 연정이 되겠죠. 연정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 각 정파 세력들 간의 합의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여기에서 통합을 볼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입법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심지어 사법까지도 영향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이 반대 진영의 통합이라는 것과 연합정부라는 것이 눈에 볼 수 있다면 저는 선거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계제가 아닌 거죠. 더더군다나 어쨌든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보궐선거 대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폭넓은 연정 그다음에 이 정말 재정파 간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정말 빅텐트 이게 단일 대우가 된다 그러면 승분해볼 만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렇게 가는 거죠. 최 교수님 근데 이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는 46년 만에 내일 오전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반대하고 있습니까?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권한 대행이니까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것들은 뭐 저기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다든지 이런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그때 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바로 그래서 정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헌재위에서.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네. 시정연설은 다른 거와 달라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만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어떠한 분야나 어떤 이슈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즉 이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당성을 갖는 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같은 거였죠. 대통령 목 같은 거. 예.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도하게 민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이라면은 저 이재명 후보에게 요즘 그런 모습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던데 좀 폭 넓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네. 한덕수에 대해서.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인데.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뭐 민주당으로서 전략적으로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시정연설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을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문제는 아까 우리 장현미 변호사 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 통상에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너무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대선 의식을 안 하지 않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을 뭐 추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 통상에 대해서는 대행으로서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업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치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길 문제와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구분이 안 되고 그런 좀 뭔가 대선을 의식하는 행보 같은 것들은 상당히 본인이 신중하게 하되 정말로 출마하면 빨리 아까 저기 우리 누굽니까 강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빨리 밝혀야 돼요. 정치인이 5월 3일까지 놔뒀다가 5월 4일 날이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이니까 마감 시한입니다. 그때 한다. 그게 대통령으로 출마 보내전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이 추가 네. 경정 예산안 하러 시정연설 국회 가신다는 게 출마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대선 행보라고 반발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최근에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국무총리 아니고 권한대행의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출석하지 않고서는 간 곳이 광주와 울산이었습니다. 물론 두 군데가 다 지금 뭐 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의 문제들,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현장들을 갔었는데, 근데 또 가면서 뭐 결식아동들에게 식사를 준 돈가스 집을 방문을 하는 것이 언론과 함께 간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회를 간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민주당이 계속되는 탄핵, 뭐 특검 정국 이런 것들과 함께 네. 예산안 폭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는 채로 그대로 통과시켰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아까 이제 장유미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더라도 경쟁력상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내일 밤입니다. 밤 9시에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일정한 성과를 얻어내는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한덕수 대행의 성과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통상 전문가고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대선 주자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 하는데, 예.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국이 상당히 도움을 준 건 있죠. 경제 분야, 산업 분야, 금융 분야에 미국의 은혜를 입었다고까지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정치적이라고 해석되지만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내가 보수의 적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읽히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세 전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시진핑 내가 강경 대책 계속해서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캐나다 어떻게 합니까? 맞불 작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럽연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재부 안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지금 본인 정치하느라고 대미 협상력을 한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성과가 있어야만 하고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거 한덕수 대행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 평론가, 지금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는 안 하면서도 얼마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통화를 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을 빨리 끝내라고 하더라. 픽텐트를 치려면 홍준표 후보의 발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건 무슨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현실론을 얘기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어쨌든 어떤 여론조사든 조금씩의 지금 자기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3자구도로 갔을 때 나머지 이제 뭐 자유통일당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분명히 이 약진하는 표가 가져가는 표가 보수에 원래 합산되면은 시너지가 날 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끌어들이고 그 이준석이 상징하는 이른바 2030 등 어쨌든 소구하고 있는 대상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준석이 중심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나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당을 끌어오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까 중도 진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동의도 어렵고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 정도를 끌어들여서 텐트를 친다 그러면 그건 보수가 단일 대우의 빅텐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그것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약간 맞불 성격이라고 좀 봐요. 그 빅텐트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로 봅니다.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보수 단일 연대 합류로 바뀔 대선 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이준석 후보가 전 이른바 빅텐트에 참여할 것 같지도 않고
이준석 후보가 참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신이 이번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그 참여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깎아먹어요? 게다가 저기 국민의힘은 아무튼 탄핵에 책임 있는 정당인데 그쪽에서 누가 후보로 최종 낙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보와 단일화한다? 빅텐트 친다? 제가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 같으면 절대로 반대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이디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인지 뭐 이름이 모르겠어요. 뭐 스몰 텐트인지 뭐 텐트 친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번에는요. 아까 51대 49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엔 그런 선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과거에 그 정동영 누굽니까 이명박 후보하고 싸울 때 그때도 표차가 많이 났어요. 2007년입니다. 7년 대통합민주신당 때 한나라당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아니었습니까? 이게 50대 49라는 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크게 차이 납니다. 이쪽에 여러 후보가 합종연행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선에서 그거 많이 보잖아요. 전 이번 선거는 아니죠. 지난번에 다 지나간 얘기 또 해서 안 됐습니다만 탄핵 얘기할 때 각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가 다 있어요. 상식과 보편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번 선거는 말이죠. 과거를 회개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정리하면서 미래로 가야 돼요. 미래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데 과거에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 옹호했던 분들을 지지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 집단지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논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네. 열세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 이번 선거에 구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에서는 호남 경선을 앞둔 민주당 새 후보의 전략과 대선과 남은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이 후보 관련된 재판인데요. 네 분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순회 경선 마무리하고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곧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장윤미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원 합의체가 무엇이고 네, 예. 무엇이고 자, 전원 합의체 해부 결정을 내린 것을 어떤 의미로 풀이해야 될까요? 예, 일단 대법원에는 정말 너무 많은 사건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 대법관 14명이 다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부에서 들여다봅니다. 4명씩 나뉘어 가지고 소부에서 배당이 되는 건데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소부 내에서는 도저히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원합의체의 이 소부의 주심이 회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내규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건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언론 주목도가 매우 높고 네. 사회 공익성과 관련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 합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누가 뭐래도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예. 대선 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적 파장상 전원 합의체에 올라가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인데 다만 그 시기가 좀 너무 다른 사건에 견져서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빠른 거 아니냐. 강찬 대변도 법조인이시니까요. 그렇죠. 해부 당일 첫 심리에 이어서 내일 두 번째 합의기를 열어서 심리한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건너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여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2부에 배당되었다. 속보가 딱 떴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또 속보가 뜨고 그다음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회피 신청을 했다라고 속보가 뜨고 그 회피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는 속보까지 어제 4개의 속보가 대법원 발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것이죠. 대법원 스스로가 일선 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지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이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고 633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 선고를 하면 되는데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뭐 헌법 84조의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대법원 자체는 선고를 그 전에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전원합의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전원합의체로 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그때 전원합의체로 들어가고 회부되고 한 달 있다가 선고가 나왔어요. 그때도 항소심은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바꾸면서도 그 취지를 바꾸면서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5월 정도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속도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선고일이 언제일지는 대법원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원 합의체가 대법원에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속도를 내는 듯한 양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소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무죄 확정이죠. 그러니까 확정으로 하는 게 있고 파기환송 다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 고등법원에 그다음에 이른바 요즘 얘기 나오는 파기자판이라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대법원에서 유죄 무죄 결정하는 거 양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좀. 제 주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파기환송을 무죄가 나온 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있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양형을 구한다 파기자판에서 아예 그냥 대법원에서 양형까지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그걸 양형까지 한다라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소기각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 대선 이전에 이게 결정이 난다면 상고기각. 상고기각이죠. 공소 상고기각. 이건 왜 그러냐면 왜 그럼 굳이 이렇게 대법원이 서두르냐. 대단히 이례적이잖아요. 아침에 소부에다가 회부하고 바로 그 오후에 또 전화합의체로 네. 옮긴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유무죄를 모르고 선거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말이죠. 그러면 알고 선거에 임하자는 거 알고. 과연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 이재명 후보가 과연 유죄냐 무죄냐. 근데 그걸 빨리 판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대법원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보수 일각의 그 기대처럼 이게 뭐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 이런 취지보다는 빨리 결정을 내려주자. 예. 그게 전 대법원이 빨리 서두른 대단히 이례적으로 그게 아닌가. 저는 뭐 좀 정치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만 이제 이 대법원의 향후의 판결을 놓고서 이재명 후보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리스크다. 라스트 리스크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선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지막 허들 맞죠.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 게 이 법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최종 그 심의일이 5월 26일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전 뭐 민주당 일각에서 왜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냐고 하는데 그럼 대법원이 자기 할 일 안 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 게 그럼 대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전원 합의체 간 거는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이죠. 판례를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제1야당 유력 후보의 문제인데
털고 가는 게 맞죠. 이게 안 털고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84조가 또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이 되다 보면 설령 당선이 된다 해도 거리는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걸 털어주는 게 맞죠. 세 가지잖아요. 상고를 기각하든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든가 예. 아니면 스스로 이거 위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대하니까 대법원 스스로 파기자판이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는가. 셋 중에 하나인데 상고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 리스크 다 털고 헐헐 날죠. 그다음에 유죄 취지 판결 내리면은 다시 법원이 또 다시 논의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대법원이 파기자판이라는 약간 좀 유례는 많지 않지만 예. 그렇다고 없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 제도 있으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정치뿐만 아니라 법도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장윤미, 강전애 두 분은 이제 법조인이니까요. 먼저 강전애 대변인에게 투표일이 6월 3일입니다. 네. 그 전에 나올 가능성 선고가 저는 당연히 있습니까? 그 전에 선고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건데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의문점은 있거든요. 양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도 김문기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유죄 취지라면은 저는 파기 환송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5월 정도에 만약에 대법원에 선고가 난다고 해도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을 때 유죄 취지가 돼버리면은 이재명 피고인의 의견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서류 송달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6월 3일까지는 절대 고등법원 선고는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헌법 84조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네. 6월 3일 투표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아직 대법원은 어떤 설명도 없긴 합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건 파기자판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사안이에요. 기본적으로 파기자판 하려면 파기해야 되잖아요. 무죄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법조인 분들 중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1, 2심 중에 뭐가 맞는지를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2심의 무죄 판단이 잘 됐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되돌려서 파기하려면 자판 이걸 유죄로 돌려야 되잖아요. 유죄를 돌리려면 유죄 선고한다 이렇게 판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형에 처한다 내지는 집행유예 아니면 뭐 실형 몇 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양형 판단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양형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 주신 맥락에서 법조인들이 이거는 완전히 법원의 관행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법 영감을 보더라도 22년 동안 무죄가 유죄로 바뀔 때 대법원이 이 파기자판을 한 전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상고 기각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만 상고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어쨌든 12명, 한 명은 회피, 한 명은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재판에서는 좀 열외가 되니까요. 이 12명의 재판관들이 한데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도요. 633 원칙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다른 사건 하나도 안 받고 이 사건에만 집중해서 4개월이 걸렸어요. 대법원에 많은 사건이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후순위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의견을 모으는데 6월 3일 그러면 한 달 남짓 남은 건데 그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래도 6월 26일이라는 이 마지노선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은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수기간 없이 바로 대통령이 임기에 들어갑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 26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만 따지면 이제 6월 26일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대법원. 최수영 평론가는 대법원이 내릴까요? 또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대법원이 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헌법 84조 논란 그러니까 소추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느냐 재판이 되는 걸 계속 진행하는 걸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도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다수설 소수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법의 정신대로 가야지 왜 자꾸 다수설 소수설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점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걸 좀 서둘러 줘야 한다. 그리고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무죄로 선고받았으니까 상고할 이유가 없는 거고 검찰 상고했는데 서류라든가 행정 절차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준비할 게 별로 없으니까 바로 재판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심인데 법률적인 판단 중대하니까 소부가 아니라 전체 판단해 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무죄를 제가 이게 예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빨리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는 게 맞죠.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광장으로 안 나가죠. 설령 당선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가 헌재 판결이 뭐 5대 3이냐 4대 4냐 뭐 기각이냐 얘기했지만 8대 5 나왔을 때 사회가 우리 깔끔히 받아들였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불가역적 판단을 했듯 3심제의 최고인 대법원의 판단도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저는 소명을 갖고 제할 일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6월 3일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인 6월 26일이든 7월이 됐든 선고를 대법원이 내릴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게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재판이냐 기소에만 끝나는 거냐 재판까지 포함하는 거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예. 제가 봐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뭐 원론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거 대법원이 이거 지금 그리고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무죄가 나온 걸 유죄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파기자판은 없었고 22여 년 동안 없었고 말이죠. 그런 데다가 지금 6월 달 넘어서 6월 3일 이후에 대법원이 판결 내린다? 전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미 끝나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때 일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한다? 그럼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건 법률적인 거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위증교사 사건 지금 항소심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공판기일이 그러니까 결심하는 날이 6월 3일로 잡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잡혔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보통 뭐 휴일로 지정되거나 했을 때는 그 기일을 땡기지는 않고 그 다음에 뭐 다음번에 좀 그 재판부의 상황을 봐갖고는 잡는데 그러면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법원은 그 전에 선고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선고 기일을 잡는다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헌법 84조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서 이 사건도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혹은 헌법소원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분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임명 절차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가 본안을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의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은 이분들이 다룰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장미 변호사에게 하나만 여쭤보고 민주당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당선자가 가려지고 난 이후에 진행 중이던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 중지가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고 있고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이 이제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법원과 헌재가 대단히 좀 긴장 관계에 있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어떤 아주 의미 있는 판시를 대법원이 내리고자 하는 동인이 상당히 강할 거라는 법적인 평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르마가 타질 것 같은데 소추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소와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행위로
해석이 돼서 그렇다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멈춘다고 법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정립이 되기 어렵고 다만 현실적으로 사법 자제가 작동할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을 사법부가 이리저리 오락가락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상정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저는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들. 혹시 최순 평론가에 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헌법재판선 이번에 그 본안에서 그게 이제 각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경우 과연 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사법부가 어쨌든 이 부분을 현명하게 털어주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제발 이 헌법 84조 해석 갖고 논란 벌이다가 헌법재판소까지 또 가는 거. 이 권한쟁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그 제하제 그러니까 대법원이 저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판결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중에 당선된다. 만약에 최찬일 교수님 말씀 듣고 강전의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당선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려서 안 되긴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이 됐다 칩시다. 그럼 만약에 대법원이 이거 그대로 마냥 갖고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는 이례적으로 서두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강제로 대변인? 일단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마다 서로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에서 검찰 측에다가 공소 사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과정에서도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러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거 그것도 항소심에서 그는 검찰한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대북 송금 지금 1심이죠. 1심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것 자체는 판사가 봤을 때 공소장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다소 좀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있어서 최수영 평론가께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가는 부분과 관련돼 있어 보이는데 12.3 개헌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영어로 이제 두 글자를 적습니다. Very strange, 매우 이상해.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부적절해요. 헌법재판소가 8대0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 결정 내릴 때는 존중하고 이렇게 국회 법사위원장이니까 소추위원이었는데 그런데 사법 3심제 최종 그 최고 상위 기관인 대법원이 아니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걸 진행하겠다는데 이게 이상하다뇨.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 변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제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뭔가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불복 빌드업 아닙니까?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일을 법사위원장이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글을 올려가지고 여론전을 한다?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따놓은 당상인데 이거 대법원이 방해놓는 거 아니야? 제 귀엔 그렇게 들려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 그 베리 스트레인지 제가 볼 때 사조예요, 사조. 쓸데없는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고 기각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아무리 사법 논리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지금 그것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그렇지 대법원이 지금 당장 곧 이제 대선 후보 확정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현재 후보인데 그 후보를 무죄를 유죄로 한다고요? 100%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해요, 단언. 굳이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도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걸 왜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 대법원장이 그 약간 피의식인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라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어떻게 파기환송한다, 파기자판해서 그러려는 거 아니냐.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은 그 정도 생각 안 할 거 다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냥 사적에 불과해요. 그냥 크게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경선을 또 우리 균형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요. 강철 대변인, 민주당 경선 이제 27일 날 후보가 결정됩니다. 네. 누구로 결정되는 걸 여쭙지는 않고요.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도 될 것 같은데요. 경선에서 가장 좀 민주당 경선에서 네. 그래도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이재명 후보,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까지 네.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김경수, 김동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향후에 어떠한 형태로 뭐 선관위원장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은 받을 것 같은데 정말로 원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앞서 우리 뭐 손학규, 고건 이런 분들이 한덕수 추대위원회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는 이런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저는 김경수와 김동연이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비명 세력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는가, 어디까지 원팀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민주당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 고건 전 총리는 추대위원은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부인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근데 오늘 방송에 나오셔갖고는 나오셔서 한덕수 부인했습니다. 단지 이제 한덕수 대행이 가능성이 많다.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한 건 맞는데 추대위원이다라는 말은 본인이 부인했다고요. 결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정확한 의사표명, 관련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부분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장윤 변호사 한 1분 정도 네네. 남아 있는데요. 호남 경선도 있습니다만 지난 전당대회 때는 조금 호남에서 당대표 전당대회 때는 좀 일격을 뭐 큰 일격은 아니더라도 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경선 효과가 없어도 되느냐 컨벤션 효과인데 한편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뭐 경선 효과고 다 필요 없다. 지금대로 그대로 대세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세론의 함정은 없을까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정당 계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란과도 절연하지 못했다고 볼 거예요.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미리 흔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란을 마침표를 찍겠다는 부분에 대한 반편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든 뭐든 계속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한테도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있어야 다시는 21세기에 계엄이 내란이 우리 앞에 현실로 목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이 위기의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빈틈없이 대선 국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정하게 또 균형감 있게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